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유쾌상쾌 통쾌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 사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토나스 김재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이선영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일요일 정치인싸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 새해에 관한 그 속담들이 많은데 이번 주에 가장 그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이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부산 지역 네.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그렇죠. 우리 방송을 들으셨나? SNS에 네.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뭔가 의미심장한 글 맞죠? 장제원 의원의 이제 호가 새로 생겼죠. 용새. 용새 장제원. 용산의 새라는 뜻이에요? 아, 용산의 새. 그런 또 깊은 뜻이 있구나.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네요. 용새, 용산에 세면은 그 좀 뭐냐 봉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불사조. 그러니까 맹금 음조, 집궁 대토. 그래서 용감한 새는 발톱을 숨기고 활을 잡고 토끼를 기다린다. 이제 뭐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세밀하게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장제원 의원한테 발톱깎이나 하나 사가지고 보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조원진 저기 우리공화당 의원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발톱을 잘라버려라. 예, 했죠. 예. 아 근데 이게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 게시물을 쓴 건데 그 쓴 시간을 봤어요. 근데 낮에 쓰신 것 같더라고요. 며칠 지나서 이제 시간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저렇게 추정을 해본 건데 낮에 쓰셨다. 그러니까 밤에 쓴 내용은 아니다. 새벽 그러니까 감성은 아니다. 새벽 감성으로 쓰신 글은 아니기 때문에 낮술 감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사진을 같이 올리셨더라고요. 그 이걸 글을 써준 스님이랑 이거는 그 말 그대로 굉장히 그 깨끗한 정신에서 감성 없이 쓴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안 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새벽 한 2시쯤에 갑자기 이 글만 적적하게 딱 남겨놨으면 이거는 진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낮에 그냥 사진과 같이 올려서 근데 큰 낮에 의미가 올리면 안 오히려 뒀고 작정하고 올린 거니까 정확한 메시지를 그럴 수도 전달한 거 있는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저는 큰 의미를 안 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 활동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올렸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 여권 내에서 원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이 지금은 용산과 한 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총선 국면에서 반드시 다시 한번 돌아올 거다라는 얘기는 팽배해요. 저희는. 그럼 공천 과정 중에 그거 모르겠어요. 발휘한다? 네, 공천 과정 중에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다른 어떤 역할들을 수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게 사실 대통령실 안에 좀 주류 기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시사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이런 스님 만나서 이런 좋은 문구 받았다라고 얘기한 건지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좀 나중에 아니,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문구 받아서 했으면 이 말을 뭐하러 쓰겠어요? 그 혼자 아이고 좋은 말씀 받았으니까 간직하지. SNS에 쓴다는 얘기는 선전해. 알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알린다는 얘기고 발톱을 숨겼다는 얘기잖아요. 용맹한 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톱을 숨겼다는 얘기, 그쵸. 숨겼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새가 중요한 게 나 아니라. 발톱이야, 큰 발톱이야 네, 이거잖아요. 네. 언젠가 내가 드러낼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약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숨지고 있어라. 일종의 저는 경고 메시지로 봐요. 경고 메시지. 누구를 향한 경고 메시지인가요? 그야 뭐 뻔하죠. 지금 어찌 보면 이 당내에서 약간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아마 이제 수도권 출마라든지 이제 부산 의원들한테 계속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빨리 알아서 좀 저 서울로 가든지 해라. 아예 가만히 있으면 다 당한다. 뭐 다 발톱에다 이제 물린다. 이런 얘기죠. 하태경 의원이 재밌는 해석을 했거든요. 예. 이 말을 갖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의지로 나는 해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딜 보고 그렇게 해석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꺼풀 더 벗겨보면 하태경 의원은 장제원 의원 당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라. 이런 식으로 하태경 의원이 좀 요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지금 좀 견제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냥. 그러면 같이 하태경 물고 의원 들어가기. 부산에서 3선했는데 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기존 지역구인 해운대 갑이 아닌 서울에서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나는 해운대 대신 서울에서 출마하겠다. 뭐 후배들에게 내 자리를 기회를 뭐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문 제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당 중진들
수도권 험지 출마 압력 거세질 듯.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돌을 던진 거죠. 네. 이제 윤핵관들이나 지역에서 뭐 3선 4선한 의원분들, 중진 의원분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총선 승리에 선봉장이 돼달라 이런 요구 엄청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제원 의원이 그랬으면 네. 저희가 그 말을 수긍하겠는데 여기는 비윤 하태경 의원께서 어차피 해운대 못 받으니까 서울이라도 달라고 하는 약간 생계형 전향 이런 거 너무 아닌가요? 폄하하시는 것 네.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게 토요일에 기자들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하필 지금 급하게 그러니까요. 그 그건 좀 기자회견 한 궁금해요. 거예요? 자, 11시 일요일 방송 정치인사를 믿고 계셨던 거겠죠. 아, 그런 정치인사에서 어차피 그거 다룰 근데 제가 그럼 거예요. 보기에는 10시 이게 하셨어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거 충분히 예측이 됐잖아요. 우리 부산부터 아마 태풍이 몰려올 거다라는 얘기는 다 했으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방송했잖아요. 네.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이제 먼저 피한 건데 근데 이게 어떤 시그널이 있냐면 삼선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도 계속 삼선 한땐 동일 지역구 나가면 안 된다 이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 명분이 저는 민주당한테도 영향이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원내에서는 삼선 있던 분들 다 좋은 지역 되게 많거든요.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도 하고 있다. 예. 근데 플러스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은 아마 제가 보기에 영남권들 대대적으로 물갈이 할 거예요. 그럼 민주당도 수도권이나 호남이 좋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거기에도 똑같이 밀려올 거다. 태풍이 제가 보기에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예전에도 막 예를 들어 천정배 의원, 뭐 정동영 의원, 송파 막 이런 데 출마시키고 막 이제 험지 출마하게 하고 한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요구는 있죠. 예를 들어 우상호 의원 어차피 서대문 불출마니까 고향 강원도로 가라. 이인영 의원 충주나 청주 하여튼 충청북도로 가라. 이런 거. 저는 뭐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산 영남을 보면 그럼 주호영 의원이 서울 가겠어요? 이현승 의원이 서울 오겠어요? 없어요. 중진을 가려고 할 사람이. 서병수, 장재원, 서병수 뭐 의원 육선인데. 네, 이런 분들. 조경태. 근데 저는 김기현? 되게 김기현 대표가 가면 내가 인정하겠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불출마는 있어도 그러니까 험지 출마를 선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홍익표 의원 정도가 지금 지역구를 바꿔서 활동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내가 바꿔서 여기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신호탄을 날린 거는 사실은 이 하태경 의원이 처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고 서울에 있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저는 대단히 환영도 하고 환호도 하는 것이 계속 그 당의 기득권들이 좋은 자리만 찾아간다, 꽃길만 찾아간다는 얘기 많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수도권 내에 어떤 좋은 바람을 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거라고 봐요. 가요? 그러니까요. 사고 어디 당협이 서부 9개가 쪽으로 있잖아. 가면 어디? 그건 모르죠. 서대문 두 정청래 개고 있어요. 엄청네. 정청래 의원, 하태경 의원이 매치가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산이 있어야 지금 옮기는 게 타당화가 된다. 맞아요. 이런 지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장국장님은. 네. 근데 김준호 변호사는 한편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선언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부산에서 입장이 곤란하게 됐으니 어쩔 수 없이 수도권 예를 출마를 들면 선언한 석동현 거다. 전 검사 저기 민주평통에 계신 석동현 검사장부터 지금 해운대 얼마나 오랫동안 누리셨어요. 맞아요. 지금 노릴 사람이 많아요 거기가. 맞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대통령이 부산도 충분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다뤘지만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쫓겨나지 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된다. 그럼 예전에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 총리도 그 무진장에서 3선 하고 4선인가 하고 종로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던질 필요 있죠. 근데 지금 만만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태경 의원도 지역구는 못 찍고 일단은 가겠다는 선언만 먼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김재소 위원장이 하태경 의원하고 친하니까 좀 취재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네. 왜 이 시점에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어떠한 다른 압력은 받지 않았는지 정말 순수하게 젊은 후배들에게 지역을 좀 물려주거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좀 내막에 있는지 정말 원래 궁금해요. 그 추석 지나고가 타이밍이긴 하잖아요. 제가 기억으로 2019년에 검찰 캐비넷이 열렸나? 불출마 선언 내지는 그 다음에 그 약간 당의 쓴소리를 먼저 신호탄을 알렸던 게 한 요맘때쯤 2019년 요맘때 김세현 의원이 자유한국당 세게 비판하면서 불출마 선언하셨거든요. 딱 요맘때예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이런 불출마 내지는 뭐 험지 출마 선언이 지금부터 이제 이어질 때가 되긴 됐어요. 뭐 부산국제영화제 온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악수하러 다니려고 하는 건가 지금 부산영화제 기간이니까. 근데 시점은 국감 끝나고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좀 그렇긴 생각도 하죠. 좀 들고 네.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좀 근데 추측과 저는 해봐요.
너무 더 늦췄다가는 서울에도 자리가 없을 수 있어서 차라리 빨리 던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서울에 험지 나가는데 뭐 자리가 왜 없어요? 널린 게 서울의 험지인데. 아, 그것도 뭐 쉽지 않대요. 김재섭 위원장도 지역위원장 지키기가. 그러면 요 얘기 저는 마무리로 뭐 네. 충분합니다. 그나마 네. 서울 어디에 나가야 승산이 생긴다. 승산보다는 여러 가지 뭐 총선 구도나 아니면은 민주당의 의미 있는 의원 지역구에 나가서 저격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청청래 의원 지역 나가서 같이 한번 붙으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동작을 것 원하지 같아요. 않을까요? 동작? 동작 누구요? 거기 장지정 변호사님 지역구가 네. 있고 나경원 이수진 대표 이수진 거기가 의원? 있는데 지역위원장 기준으로 네, 네. 예, 그쪽이 좀 승산이 그나마 있는 곳이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간다. 그럼 사고 당협이 서대문 갑을 이런데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분 지역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본인만 가지 않고요. 장제원 의원 등 전국에 있는 좀 좋은 지역구에 있는 윤핵관들이 수도권 험지 출마해라. 그런 식의 요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 물꼬를 본인이 틀고 싶어 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다른 장재원 분들은 어떻게 의원은 안 갈 것 같은데요. 안 가요? 네, 가면 떨어지잖아요. 아. 저는 그냥 비서실장을 가더라도 뭐 수도권 출마는 안 하고 그냥 불출마를 해서 후진 양성에 물꼬를 터주고 뭔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발톱 얘기는 너무 민망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많은 걸 우리가 해석하지 아니 그러니까 말아요, 이게 그냥. 얕은 수라니까 진짜 발톱을 숨기려면 이러면 말을 안 하죠. 현명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은-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께서 네. 이제 비서실장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12일 날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개편이 있을 수 있다. 비서실장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세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름까지 나오고 있고 일설에는 김대기 비서실장에게도 이미 통보를 했다라는 설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12일, 13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쨌든 용산에서는 이제 대거 뭐 선임 행정관이나 비서관급 이제 줄줄이 이제 사표를 쓸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개편에서 그러면 분위기가 어수선할 텐데 중심을 잡을 누군가를 빨리 선임을 해야겠죠. 근데 그럼 제가 얘기해가지고 아까 또 안 할 용산의 가능성이- 새는 맞네 그러면. 용세? 용새. 용새.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이 아시안 게임 폐막일입니다. 네, 메달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재밌었는데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역시 북한 선수들이 한국 선수의 악수를 거부한 숱한 장면들이 현재 남북 관계를 좀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뭐랄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그전에는 단일팀도 뭐 중간중간에 하고 지난대에 또 있었잖아요. 일부 종목에서라도.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뭐 그냥 틀어진 그런 것들이 현재 관계를 좀 안 좋게 본다는 면에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아시안 게임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지난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남자 축구 8강전 한중전이었는데요. 한중전이 열리면 당연히 뭐 이 각 포털의 응원 페이지에 우리나라 응원 수가 맞아요.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에서 네. 이 응원 페이지에 중국 응원 수가 93%였어요. 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다음 측에서는 매크로 조작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불똥이 정치권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 왜 정치권에서 여론 조작 불똥으로 가능성이 만드는지를 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음 측에서 밝힌 거에 되면 특정 IP 두 개에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IP랑 일본 IP 두 예. 개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무슨 뭐 VPN 우회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지역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90몇 %가 됐다는 거고 근데 이러니까 여론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다음만 하더라도 사실은 댓글이나 이런 거는 한 명이 달 수 있는 개수의 한계나 뭐 이런 것들 네이버도 그렇고 다 제한에 걸어놨어요. 예. 다만 기사 추천 같은 데서 이제 추천 비추천이나 아니면 여기 그 응원 부분 그냥 단순 클릭하는 부분만 그런 제한을 안 걸어가지고 그냥 이런 뭐랄까 해프닝이 일어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에서 막 이게 지금 여론 조작의 그거고 드루킹의 아문이 다시 들이우고 있고 뭐 국무총리께서 TF를 뭐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할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과도하게 지금 프레임으로 의제로 지금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년 총선에서 또 이러한 옛날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비화할 만큼 그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의 발로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하나의 의미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뭐 임명을 되면서 우리가 많이 분석했던 것처럼 공영방송 정상화 아니면 공영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의 근본적인 목적은 포털의 뉴스 편집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을 갖고 봐라 너희들은 자체 정화 기능이 없다. 당신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취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의 뉴스 편집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편집권을 장악하는 수단의 하나의 빌미로 이것을 좀 문제를 좀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만약에 포털 편집권을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좀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하면 저부터 반대할 겁니다. 그거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물론 적절한 제어야 뭐 어디든 견제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과거에 김남국 의원이 그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이런 거를 발의해가지고 네. 저랑 둘이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왜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해야 되는지 그럼 말 그대로 네이버나 다음은 땅 파도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포털의 편집권을 건들다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수단은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문제의식을 좀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응원 시스템은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이 뭐 100번 누르면 100번도 눌러지고 2000번 누르면 2000번 눌러지는 거라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오히려 댓글을 어떻게 우리가 그 신상을 정확하게 그 갖춘 상태에서 댓글을 다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식들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응원 가지고 지금 드루킹까지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잘 안 와닿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의식이 적절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 두 나라는 틈만 나면 선거 개입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만 봐도 중간선거랑 대선 때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트럼프 당선되게 하려고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증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러시아의 어떤 선거 개입은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차원인데 그 번지수가 정확하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중국발 어떤 여론 조작에 타겟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축구 응원으로 하다 보니까 번지수를 좀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사실은 다음 같은 건 아까 말씀처럼 실명으로 해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댓글에 대해서 시간 절여놓고 모든 댓글 다 못 보게 해놨거든요. 예. 아시잖아요. 근데 네. 네이버는 안 그렇게 해놨어요. 옛날처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네이버가 그런데 더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닌가. 다음은 그 댓글을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댓글이 다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일부만 올라오고 일부만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 다음은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공개의 가능성은 더 적다라고 보고 네이버는 그 방치해두고 있거든요. 방치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옛날 구조 그대로 하고 그대로 있어요. 하고 있죠. 예, 그대로 네. 하고 있어서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문제 아닌가 싶어요. 취약하지 않은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반국가 세력들이 국내 포털을 기점 삼아서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하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반국가 세력? 저희가 약간 뭔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뭐 할 때 반국가 세력 아니면 카르텔 두 가지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로 회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을 좀 정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적절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갑자기 반국가 세력이 등장해버리면 저도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논의조차도 그냥 이렇게 예.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뭔가 좀 잘못했다 싶으면 반국가 세력, 좀 얘네들 문제 있다 싶으면 갑자기 카르텔 이렇게 돼버리면 적절한 문제의식도 희석이 된다. 죄송한 얘기지만 박성중 의원이 지역구가 너무 좋은 데여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조금 과하게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정무적인 맥락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굳이 따지면 지금 이런 포털의 영향력이 줄고 있고 그 카카오톡이나 밴드에서의 가짜뉴스 차라리 아니면 우리가 규제하기 어려운 유튜브 여기서가 문제 전장인데 지금 네이버 다음 잡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문제가 그 보수 쪽에서 생각하는 그것들이 변경될까 싶고요. 그리고 뭐
중국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난 지방선거 때 보수당이 승리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어떤 뭐 완전히 깨끗한 클린한 문화가 뭐 무슨 인터넷에 막 잘 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의 영향력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일부 분위기는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요 사안을 또 드루킹이랑 연관지어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방법이 있죠. 우리 한동훈 장관이 네덜란드랑 일본에 방문해서 수사협조하고 거기에 검사들 파견해서 압수수색하고 IP 털고 하면 되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죠. 네. 네. 그렇게 해야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출장비 써가지고 이제 네덜란드랑 일본 갔다 오시면 돼요. 그래도, 그 포털도 포털이고 근데 저는 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저는 선거 개입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하면 뭐 운이 좋아서 크게 영향을 안 미쳤다면 다행이지만 운이 나빠서 정말로 영향을 미쳐서 선거 결과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는 거고 민의가 왜곡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발본색원까지는 안 하더라도 미리 좀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는 저는 그런 방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막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그 중국발 메시지로 보이는 몇 가지 단어들 있잖아요. 막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4 세대라고 쓰는데 그 딱 중국에서 쓰면 뭐 탕핑족 이런 말들을 쓰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중국에서 댓글을 달아서 또 다른 메시지를 내고 싶은 또 다른 의도를 가지는 형태에서 댓글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장 뭐 압수수색하고 영장 청구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사후적이라도 이런 것들이 발각되고 뭐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면 처벌하거나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방식들은 고민해야죠.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해외 IP를 기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엄벌 단속하는 게 그것도 한동훈 장관한테 훨씬 더 그래서 필리핀 출장을 차라리 권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뭐 필요해 보이는 규제들이 이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김재섭 위원장님 말 들을 때는 필요해 보여. 하지만 어떤 규제라도 이제 한번 가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들 보세요? 이게 지금 규제가 필요하긴 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필요해서 나온 이야기인지. 근데 규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로그인 해가지고 응원 댓글이나 응원 뭐 숫자 늘리는 거 이것도 뭐 로그인하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는 로그인하니까 이러한 현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클릭만 하게 두니까 이런 문제가 그렇죠. 일어났다. 그리고 뭐 여론조사, 뭐 여론 댓글, 뭐 선거에 영향 끼친다 이런 것들은 드루킹 사건 이후에 충분히 양 포탈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댓글 조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럴 위험성은 좀 없어 보이고 저도 이제 2016년이나 아니면 2012년도 뭐 2017년도 대선 때는 포털의 댓글을 보면서 여론을 좀 참고를 했는데 네. 요즘에는 포털 댓글을 잘 안 봐요. 안 봐. 우리 유튜브 댓글을 좀 많이 보면서 좀 체크를 하지. 그래서 그 댓글 문화도 좀 많이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거 가지고 너무 과하게. 윤재욱 의원의 스탠스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2년 대립 갈등으로 우리가 표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맞지 박성종 의원처럼 이렇게 과하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100% 동의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주식이 아주 안 좋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명량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뉴스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 시장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시장을 어찌 보면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여기서 다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규제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더 규제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럴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 지금 네이버 다음이 뭐 독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오히려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봐도 이 뉴스라든지 이거에 너무 의존하는 면이 있어요. 뭐 새로운 사업을 못 해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엔 뭐 과도한 규제가 이 기업들을 오히려 더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여당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웠냐 하는 여러 가지 분석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후에 좀 분위기가 넘어가니까 요걸 잡기 위해서 좀 이 중국 응원 조작 의혹을 건드렸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생각도 못 해본 질문인데 생각도 못 해본 질문인데 왜냐면 주도권이 안 생기기 네. 때문에 이 왜냐면 얘기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별로 뭐 지금 야당 예를 들어서 주도권 안 넘어가서 유튜브에서 뭐 댓글을 어떻게 했다고는 모르겠는데 유튜브는 그것도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도 그걸 보고 있는데 네이버나 다음 댓글에서 뭐 분위기가 바뀐다. 오히려 저는 네이버나 이게 특히 네이버 댓글 보면은 이재명 대표 지금도 욕하는 게 엄청 많아요. 계속 뭐 욕이 많은데 이거는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영장 뭐 기각 발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맞습니다. 네, 모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에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이 탄핵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장관 입장이 나왔습니다. 왜 지금 안 하시죠? 왜 지금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제정자들은 자신이 만든 탄핵이라는 중대한 제도가 이렇게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다라고 했는데 현 변호사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좀 평가하셨어요? 제가 한동훈 장관의 말을 그대로 빗대서 한번 해볼게요. 헌법 제정권자들이 자신들이 검사의 영장 청구라는 중대한 제도를 만들면서 이렇게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도구로 악용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네. 영근 대표는 오늘 방송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니, 준비가 아니라 근데 목소리까지 흉내내려 하는데 목소리는 흉내 못 내는데 네. 저는 요 왜 지금 안 하죠 이 얘기라는 그 들으면서 탄핵은 자기가 어쨌든 당하겠구나. 그럼 이건 시점 고민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치인은 시점을 고민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지금 이제 국정감사 끝나야 되고 그 이후에 하겠다는 건데 저는 요 얘기 딱 듣고 드는 생각이 탄핵 들어오면 사퇴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탄핵 시점 들어오면 예를 들어 예전 거다. 같으면 탄핵 뭐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냥 그랬는데 왜 지금 안 하냐? 그러면 빨리 해달라는 뉘앙스로 보이는데 시기 문제를 장관이 얘기하는 거 본인 어찌 보면 이제 저쪽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처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 이런 뉘앙스로 보여요. 그러면 오히려 빨리 사퇴하겠다. 근데 이렇게 저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왜 지금 안 하시죠? 지금 해라 했던 거를 이제 미러링해서 비아냥된 거다. 이런 잘 의견도 모르겠고요.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불리한 건 입장에서는 모르겠네. 아니 그럼 똑같이 우리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 이거죠. 우리가 국회 이재명 대표가 맨날 그랬잖아요. 비회기 때 청구해 주세요. 영장 청구 제발 좀 우리 당 분련 안 하게. 근데 굳이 회기 때 하잖아요. 뭐 그거랑 뭐가 차이예요? 본인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민주당 보고 이런 얘기 하면 아니 근데 그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를 했지만은 그 형무택 변호사님이 한 5개 6가지 정도의 법률 위반을 들으시면서 한동훈 장관 한동훈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진짜 왜 안 해요? 할 거라니까. 국감 때 하겠지. 기다리세요. 국감 끝나고 끝나고 한다니까. 아니 제 생각에도 그래요. 법률 위반이 그렇게 크게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해서 어쨌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얘기한 바와 일치하는 건데 한동훈 장관 말대로 왜 굳이 지금 안 하고 근데 그 탄핵 되면 사퇴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사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소추가 어찌 보면 이제 3분의 1 의결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의결할 거잖아요. 의결 전에 하겠죠. 의결되면 당연히 못 하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그래요? 내용이고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네. 이거는 이제 정무적인 문제인데 저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이 제일 잘한 거는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이제 지명 부결시킨 건데 저는 이제 그게 더 우선이고 한동훈 장관 탄핵 문제는 정무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 존재감을 키워줄 수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완전히 그 하한가를 찍은 한동훈 장관의 가치를 쓸데없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탄핵 추진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정무적 선택이다라고 생각한 거고 저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물론 현 변호사님처럼 같은 의견 가진 분도 있지만 그거를 좀 호흡을 고르려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감 이후에 보겠다고 했어요. 국감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카드는 그냥 더 이상 안 만지는 게 차라리 낫고 그냥 내비두는 게 나은 것 같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하락한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광역 도발을 시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에 민주당에서 굳이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이 있어요. 최근에 민주당 그
친명계들, 그러니까 주류들의 생각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지층들 속 시원한 일들 자주 하자는 거예요. 지지층들 결집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온건파, 그리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래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은 한동훈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시키면 이거 역풍 불 거라는 거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쉬쉬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는 건데, 친명계가 그런 거잖아요. 막 가결표 던진 사람 색출해가지고 없애라, 막 수박 당도 측정하고 이런 거 하고, 동시에 한동훈 장관 탄핵해라 하면서 지지층들 속 시원한 일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한동훈 장관 탄핵 뭐 자신 있게 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이거 못한다고 봐요. 그 정도의 친명계한테 그 정도로 민주당이 이끌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좀 반대로 보는 게, 이 검사 탄핵 사례를 보면 돼요. 검사 탄핵이 처음에는 김영민 의원이 막 할 때는 50명도 못 모였어요. 못 모여가지고 겨우겨우 100명 막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표수는요 180표 나왔어요. 180이 나오려면 민주당 내에도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이나 판사 출신들은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럼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한 10표 정도는 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국무총리 회의만 건의보다 더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이 검찰이 현재 어쨌든 이런 어쨌든 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재적인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의. 그거는 여야를 통틀어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탄핵 나왔을 때도 저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도 저기다가 수사받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도 이거 총선에서 이거 만약에 그냥 저 용산의 뜻이 안 따르면 수사할란가? 이 걱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동훈 장관 탄핵 나왔을 때 저는 찬성표 던질 분이 10분은 더 될 거다라고. 저는 전혀 다르게 보는 게, 그 검사 탄핵 문제에 있어서는 그 해당 검사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고 헌재에서 판단이 있더라도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한동훈 장관은 현근택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5개에서 6개 정도의 법률 위반이 헌재에서 기각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그 과감한 배팅을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람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는 것과 이거 법률 심사를 해가지고 탄핵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 그 심지어 한 명의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탄핵시키는 문제는 아예 체급이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준호 변호사께서는 정무적으로 탄핵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보셨고, 김재섭 위원장님은 안 할 거다,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할 거다라고 하셨고, 현 변호사님은 아니다, 할 거고 생각보다 더 이제 추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탄핵을 추진을 한다면 시점도 중요하잖아요. 뭐 10월 국감 이후라고 민주당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10월 국감 이후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있나요? 일단 국감 기간에는 국감을 해야 돼요. 국감은 아시겠지만 야당의 시간이고, 국감 기간에 다른 거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뭐 시간 자체가 없어요. 계속 국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감 끝난 다음에는 아마 이제 당장 이제 예산안이 심의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때도 또 모든 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구 예산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바빠서 못 하거든요. 그러면 연말 예산안이 통과되고 연말 12월 9일까지인가 정기국회거든요. 그 이후에 저는 오히려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 이제 뭐 그분이 이제 유죄 판결 받은 건 아니고 이제 기소한 게 이제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됐는데, 공소권 남용 자체가 이제 뭐 유무죄 가르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물론 이제 시효도 지나서 처벌을 못했지만 결국은 현재 검찰을 지휘하는 게 누구냐, 사실상 그건 뭐 다 한동훈 장관을 보고 있잖아요. 검찰총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당연히 뭐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돼 있죠. 그리고 판례에서도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사항인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뭐 갈 거라고 봐요. 민주당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뭐 개딸리에 휘둘리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당내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야당 대표도 맨날 중대 범죄자라 해서 안 만나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들도 다들 뭐 여기 20분이 뭐 돈봉투 범죄자들이 앉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그럼 아이고 우리 존경하는 장관님 잘하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다 어찌 보면 굉장히 화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정치로 해결을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단식 중에도 가서 한번 찾아가서 당대표라도 가서 아이고 좀 건강 챙기셔야죠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야당 대표라도 한번 만나면 안 돼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여튼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이나 무게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어차피 추진한다고 해도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그럼 그 전에 사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예를 들면 그 부분도 이제 관심사인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님 험지 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되게 고민이 클 것 같거든요. 이번에 구속영장이 만약 발부가 됐다라고 하면 날개를 달아서 되게 선택지가 많아졌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되게 이제 쟁점인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님께서 뭔가 이게 좀 정보가 돌아다니는 게 있으실 내년 뭐 총선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 할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영입을 해가지고 총선에 출마시킨다라고 하면은 좋은 지역구를 줘가지고 그냥 한동훈 장관 배지 달아주는 것에 급급할 뿐이지 한동훈 장관을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험지에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 예. 마포 을에 정청래 의원하고 붙여가지고 당선돼서 돌아오라 그거는요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내년 총선에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이 국민의힘에서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요 저런 사람을 영입을 하면은 중도층이나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됐어? 와 나 국민의힘 안 찍으려고 했는데 나 한동훈 장관 보고 찍어야지 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외연 확장, 득표율, 지지율을 높이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내년 총선에 그렇게 유효타가 있는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알고 내년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고 또한 대통령도 내보내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까지도 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도 장성철 소장님은 총선에 나올 만한 일은 없을 그러니까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대선 후보로 인정받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권 후보인 거지 광범위하게 민심을 받아가지고 와 한동훈 장관 정치 지도자감이야 대권 후보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되게 제한적이죠. 그래서 별로 활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하면 10월 국감 이후로 네, 이야기를 네, 한 네. 것도 총선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아니 그것도 상태일까요? 관계는 있을 것 같아요. 묶어놓는 효과는 있으니까요. 어쨌든 국감 때 한동훈 장관 당신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어라고 3주 동안 엄청나게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분을 축적을 하고 또한 민주당 본인들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보강 수사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발을 묶어놓고 싶어 하겠죠. 그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일단은 용산은 다음 총선을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한동훈이라는 대선 주자급을 조기 등판시키면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거나 트리거를 당기는 거기 때문에 윤심 자체가 한동훈 장관의 조기 등판을 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민주당은 굳이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존재감을 굳이 키워줄 필요 없다. 그 공략하기보다는 낙후시켜라라는 옛날 격언이 있는데 그냥 관심을 두지 말아라.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건데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싫을 것 같아요. 매주 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와서 한 장관 해가지고 막 하고 이거 맨날 디펜스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물론 굉장히 공격적으로 디펜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장관 진짜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들 말씀하시다시피 그럼 뭐 마포 가기는 좀 그렇고 강남 송파 가면 영이 안 살고 마땅한 지역구가 없다라는 그 문제 하나와 굳이 국회의원 가서 원오브 되면 될까? 다음 서울시장으로 바로 직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다음에 서울시장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구 선정의 어려움과 그리고 대선 주자로 바로 다음 대선을 꼭 안더라도 굉장히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음 서울시장 후보로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저 높다고 보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처음 법무부 장관으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보수 진영에서 느꼈던 인기는 진짜 엄청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정치인의 뭐 넥타이가 뭐고 뭐 안경이 뭐고 그게 완판되는 그런 사례는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보수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그 정도의 강한 어떤 팬덤 같은 것들이 생겼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 뭐 말하는 어록까지도 출판이 될 정도로 강한 인기를 얻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한동훈 장관이 가진 이미지에 대해서 보수 정당, 보수 지지층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엘리트로서의 이미지, 좋은 학교, 좋은 커리어 이런 것들로 했는데 법무장관으로 일한 지 이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서 이제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가 더 이상 이미지가 아니라 그가 했던 법무장관으로서의 일들을 하나씩 따져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한동훈 장관은 결국 본인이 맡아서 이끌어왔던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업적을 분명히 내야 되는 스스로의 책임감과 의무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앞선 세 분과 좀 다르게 한동훈 장관 스스로의 책임감 같은 거나 아니면 대권 주자로 가든 아니면 더 큰 정치인으로 가든지 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반드시 여기서 승부를 한번 내고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차기 총선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뚜렷한 업적 몇 개를 남겨놓고 그 다음 도전을 하는 편이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여기서 있어요.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크게 지면 여기서 국정쇄신이나 운영쇄신을 위한 카드로 비록 권력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조기 등판론을 좀 꺼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용산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 밀어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주항공청 설립 말고 이민청 설립을 원래 추진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밀었어야 돼요. 지금 그 지역에서 현장에서 그 근로 인력이 부족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 인력을 도입한다고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계획이 나오고 집행이 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럼 이걸 밀어줘야 되는데 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설립을 출입국 관리본부를 이민청으로 개편하는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닌데 실무화돼서 딱 확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 힘실어주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저도 출마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서남권 얘기하더라고요. 영등포, 뭐 강서, 양천 거기 가면 이제 떨어지라는 얘기거든요. 죽으라는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는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나올 것 같으면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올 것 같으면 뭐 에이 장관 해야지 왜 나오냐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검찰은 정권 후반기까지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동훈 장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말고 대체제가 있느냐. 지금 검찰총장도 한동훈 장관의 동기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인사로 통제해야 되는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의 속성상 임기 후반에 넘어가면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저는 아마 한동훈 장관을 계속 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야당 수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려면 알아서 척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한동훈 장관만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계속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계속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만약에 혹시 출마를 하게 된다면 과천 의왕 봅니다. 예, 왜냐하면 법무부가 과천에 있고 예. 물론 현장 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위원장님 있긴 하지만 뭐 그 정도는 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서요. 네,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행보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 주에 대장동 관련해서 첫 재판 이재명 대표가 출석했는데 한 장관 얘기를 했으니까 요 얘기부터 할게요. 이 대표 구속영장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무죄는 아니지 않냐. 유죄 중형이 선고돼서 수감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믿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자신의 정치적 행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발언일까요? 그렇죠.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니까. 뭐. 정말 승산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아니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죠. 원칙적인 원칙적인 얘기를 한 얘기. 건데 또 어떨 때 물어볼 때는 수사 상황에서 일일이 이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다가도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계속 이제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봐야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위증교사 부분은 기소를 당장 먼저 분리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부적절한 현재인 그러니까 이제 것 영장 같아요. 재청구 같은 경우에도 재청구하면 그럼 비회기 중에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시사저널인가 거기서 이제 단독으로 기사 낸 거에 따르면 예. 12월 9일 이후에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정기국회 끝나고. 예. 근데 이게 꼭 그런 체포동의안 없이 법원에서 바로 영장실질심사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검찰이 이거는 그냥 지금 바로 이제 기소를 그냥 하고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또 무슨 응보심을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검찰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수사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뭘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신 있으면 지금 기소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판에서 승부를 겨뤄라. 네. 그러니까 이 대표도 이제 재판에서 좀 무력감을 느낀 듯하게 내가 살아있는 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정성재 소장은 억울하다라는 어떻게 건데 보셨어요? 뭐 네.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그분 살아 있으면은 계속 수사하고 당연하죠. 기소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어느 정도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한 면죄부 받은 것은 맞지만 이거 무죄라고 계속 뭐 그러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야당 당대표 지도자로서 우뚝 섰다 막 이런 모양새 비명계는 처단하겠다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재판 과정 중에서 뭐 유죄 판결 받고 뭐 자칫 잘못해서 법정 구속 당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너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재판의 리스크에 대해서 항변을 하거나 이거 우리가 억울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무죄 호소인 무죄 같아요. 호소인. 네, 무죄 호소인. 무죄 네. 구걸자. 그러니까요. 아니 당연히 살아있는 동안 이게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당연히 수사하는 거죠. 그 야당 대표라고 수사 안 하나요? 당연히 살아있는 동안 수사를 하는 건데 마치 그냥 나는 거기서 늘 예외가 돼야 돼 하고 이런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아니 구속영장 기각이 훈련소. 무죄 아닌 거는 상식이에요. 그럼 그보다 더 상식은 뭐냐면 네. 불구속 재판 원칙. 네. 왜 이렇게 구속시키려고 난리를 쳐요? 500페이지나 되는 PPT를 4시간 동안 하고 혐의가 1600페이지가 되는 아니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정말 중하고 정말 있으면요 10장만 해도 돼요. 의견서 한 20페이지. 우리가 보통 재판 많이 하시는 변호사들 알겠지만 뭐 없을 때 길게 써요. 뭐 있을 때는 그거 한 장만 딱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결정이 나요. 뭐 없으니까 이러는 건데 왜 뭐 없으면서 이렇게 구속시키려고 난리를 쳤어요. 그동안 1년 반 동안 300번 압수수색하고 이제 와서 뭐 아이고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 아닙니다. 당연히 알죠. 그러면 야당 대표를 이렇게 1년 반 동안 아닌 것처럼 300번 이상 얘기하니까. 수사 압수수색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구속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동안 뭐 했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아까 뭐 정치 얘기도 했지만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고 실적 내고 싶었던 건 딴 거 아니에요. 이재명 구속이에요. 무슨 뭐 이민청 이런 거는 그냥 곁다리고 이재명 구속시키면 그다음에 내가 법무부 장관 역할 했어. 나 이제 정치할 거야. 이게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탄핵당할 위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이런 얘기 했어야 된다. 구속영장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구속 수사를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행했으면 이런 말 안 나오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나중에 다 유죄 판결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무죄는 아니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마치 이제 무죄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그런 외형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니까 제가 무죄 호소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그럼 구속의 필요성이 부인된 거예요. 그건 검찰이 잘못하고 무능력했던 건데 죄가 없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면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 이걸 정치적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구속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애초에 층차가 다른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내용 하나를 가지고 본인의 모든 혐의가 사실은 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다 무죄 호소인이에요. 법정에 가면 무죄를 의뢰인이 만약에 무죄를 주장하면 다 무죄를 주장합니다. 법정에서 피고 입장에서 유죄를 호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한 건데.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보기엔 구속 호소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그럼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구속에 목을 매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구속 호소인이에요. 변호인은 그런데요. 그럼 민주당이 변호인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로펌은 아니잖아요. 민주당 전체가 피의자, 피고인 전부예요. 있으니까 피의자나 어떤 피고인이 자기가 죄를 안 지었다는 사람은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지. 그렇죠. 피의자야. 그런데 민주당은 다 법정에 가서 그럼 다 유죄를 호소해요? 아니 민주당은 그 왜 이렇게 구속시키려고 법률사무소가 난리예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사회자가 필요한 시점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 장면도 화제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해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한번 안아보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락을 못하게 사건 관계인자들 뭐 공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보석 이렇게 해주고 이럴 때 연락하지 말아라. 그러면 연락을 못할 거 아닙니까 예, 서로. 예. 그러니까 어쨌든 법정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라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뉘앙스로 보여요. 아이 뭘 그래요. 고맙다는 거지. 나에 대해서 불지 않아서 고맙고 앞으로도 나에 대해서 불지 마. 그거 당부하기 위해서 안아보자 그런 건데 이재명 당대표 법률적으로 무죄 호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인이잖아요. 그 야당 지도자고 대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대장동의 몸통은 유동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게 맞습니까? 본인 때문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20명 이상이 구속당했거나 재판받고 있거나 조사받고 있거나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검찰의 논리인데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 때문에 21분이 뭐 구속됐다? 아니 검찰이 어쨌든 수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뭐 돈을 줬거나 이재명 대표도 뭘 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횡령했거나 아니면 무슨 정치적으로 받았거나 이런 걸로 다 구속된 분들이에요. 이재명이 돈 받으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놓고 오히려 그걸 명분 삼아서 아, 저 사람들도 돈 받고 구속됐으니까 이재명도 같이 구속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개인적인 어떤 비리 이런 문제들로 대부분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리고 이재명하고 연결시켜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단식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재판이 이제 재개가 되거나 시작되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 2, 3회 정도 재판을 받으러 이제 다니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또 이 백현동 대북송금 관련해서 또 기소가 되면 그 재판이 열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무를 좀 하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게 돼서 다음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당 대표도 일단은 뭐 대충 이제 뭐 체포영장이나 이런 문제는 이제 정리가 될 테니까 조금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뭐 사인도 해야 되고 결재도 해야 되는데 재판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다음 총선 때 어떤 선택을 할 건지가 더 예. 궁금해요. 아. 예. 근데 민주당 흐름을 잘 읽는 한 언론사에서 한 2주 전쯤에 이재명 당대표 개항에 출마한다. 그런 식의 기사를 쓴 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단식도 끝났고 이제 첫 재판에도 나왔고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움직임 여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1번 관심사가 그래서 당내 분위기 어떻게 수습할 거냐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의원 168명에 대한 이른바 수박 당도 감별 명단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또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민주주의를 묻는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자, 이 대표가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갈까요? 근데 그거는 강성 지지층에서 그냥 올리신 글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그런 거에 동조하거나 감응하는 메시지를 낸 적은 없는 것 별다른 같아요. 메시지. 아니, 네. 가만히 있는 것 없었다고 자체가 봐야죠. 그 사람들 처단해라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이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던데 새누리당이 망했던 게 진박 감별사가 나오면서 망했다. 그런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마 당대표가 현명하게 대처할 거라고 본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게 일부 민주당 내부의 강성 지지층의 마음에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총선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런 움직임에는 좀 선을 이재명 대표가 긋는 게 슬기롭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을 두고 네. 지금 갈등을 안 만들려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아니요, 처단해라는 신호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진영 내의 갈등과 혼란, 또 분당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기 수습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뭐냐? 비명계를 감싸 안는 거죠. 이제 본인이 이겼잖아요. 야당 지도자로 통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비명계들 어떻게 저 사람들을 처단할까? 그거 연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차도살인일 겁니다. 차도살인. 그러니까 이재명 차도살인이요? 대표가 직접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정청래 의원 등을 통해서 사실상 차도살인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민주당에서 수박 얘기가 쉽게 나오지만 그 지난 대선 전까지만 해도 수박이라는 말은 금기어였어요.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나쁜 말이었고 아픔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수박 아무렇지도 않지만 근데 그 수박 논란이 다시 일으켜진 거는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가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게 쟁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항상 논란을 부추기고 나서 그냥 계속 관망하는 방식으로 그냥 그 당내 분란을 방관해요. 아마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에 속 긁어주는 거는 친명계 인사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냥 뒷짐지고 저 멀리서 이렇게 정청래 의원 하시는 거 기분 좋게 흐뭇하게 보고 계시겠죠. 정청래 의원이 정치를 이재명 대표가 더 오래 했고 모든 분들이 아시지만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민주당 사정을 잘 모르거나 정청래 의원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무슨 이 수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폭발적으로 지금 나오게 된 계기는 딴 거 없어요. 가결됐기 때문이에요. 가결 투표 전에는 당내에서도 이 용어 사용 금지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가결되면서부터는 그게 어찌 보면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로 당 지지자들이 이거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간별 농도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6가지 뭐 내세웠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대의원제 폐지나 불체포 포기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은 저는 계속 대의원제 폐기해야 된다 그랬던 사람으로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나름 과학적으로 봤어요. 근데 그 더 탐사에서도 보니까 29명 가릴 때는 요것만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인 사람도 있어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량적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도 했더라. 그러니까 이거랑 그거랑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관계가 가치가 없어요. 뭐 보셨나 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얘기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해봤고요. 네,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유쾌상쾌 통쾌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 김재섭 위원장, 현근택, 김준호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